네, 다음은 다음은 오늘 주제 주제 발표 발표 시간입니다. 저희가 미생물을 이용한 이용한 농촌 악취저감 사업의 전국적 결과는 정수순환 농업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50 탄소 제로라고 하는 큰 과제들을 달성해 가는 데 있어서 축산이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정수순환 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는 지역 자원에 기반한 정수순환 농업의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님으로부터 주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관련 분야를 연구하시고 또 현장에 계신 우리 농민들과 또 축산 경영인들과 함께 고민해왔기 때문에 실사구시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안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명규 상대 교수를 모시고 네, 첫 번째 주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음소거가 안녕하십니까. 먼저 마이크로 바이옴 협회 이번 국회 포럼에 발제자로 초청되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발제자로서 그동안 한국바이옴 협회를 인증해 오신 강기갑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약간 물리는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이 제목을 받고 두 제목으로 한국 축산 환경 위기 경축순환 선봉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는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축산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축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경축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생물은 농업이나 축산, 또 수산, 또 의료, 그리고 식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생물 소재입니다. 이 미생물을 그런 미생물 자체의 능력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토양 환경 미생물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 분뇨의 처리 관련돼서는 어떻게 연결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한테 주신 발제 제목이 지역자원 기반의 경축순환, 즉 가축 분뇨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돈이라든가 낙농이라든가 한우와 같은 축산의 가축 분뇨를 처리할 때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뭐 수철이라든가 퇴비라든가 악취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숙도라든가 다양한 것들 많이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경축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선봉에 서야 되느냐에 대한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종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앞에 나타나 있는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팬데믹입니다. 이 팬데믹은 소위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질병의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화두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형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에너지 과소비형 경제는
더 이상 효용 가치를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팬데믹이 가지고 있는 현상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이 팬데믹 현상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농축산업에 있어서는 저탄소 농축산업의 방향이라고 하는 과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농축산업의 위기는 영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가 금년도 2020년도 그린 뉴딜 정책 방향을 정하면서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자원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의 에너지 과소비형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립형 사회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특위에서도 경축순환이라든가 토양 양분이라든가 지역자원 순환과 같은 전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농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립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관리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또는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이라든가 또 표준 설계도라든가 퇴비 부숙도 또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부 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은 지금 연구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축순환에 관련돼서 우리가 최근에 아직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토양의 양분 관리제입니다. 지역 자원의 경축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 양분 관리에 기반해서 움직여야 되기, 친환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경축순환이 정부가 그동안 주도했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 민간과 지자체, 그리고 관련된 산업, 이 전체가 같이 하나로 묶여서 끌고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경축순환을 그런 면에서 악취 저감이라든가 또는 가축 분야의 고품질이라든가 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화학 비료를 대체한다든가 또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민관산의 협치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축순환의 새로운 그린 뉴딜의 거버넌스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전략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한국이 이런 기후변화 또는 경축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 한 40분 정도 걸쳐서 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크게 목차는 경축순환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한국에 있어서의 경축순환의 문제점, 또 경정동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 방안,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역자원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했던 것 가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왔던 현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저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축순환의 가치인데요. 모든 물질은 삶과 죽음이 같이 있듯이 축산이라고 하는 것도 생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자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혈액은, 모든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데요. 인간 몸에 있어서의 동맥은 전체 혈액의 약 46%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맥이 약 54%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활동하면서 수많은 환경에 대하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혈액인데요. 혈액에 있어서 양분을 공급한 것은 실제로 40%, 반이 안 됩니다. 사실 50%가 넘는 것은 우리 신체 내에서 생성된 온갖 부산물들, 폐기물들을 처리해주는 정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는 과연 동맥산업, 즉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이 생산된 부산물을 자원화시키는 그 산업과의 밸런스가 과연 인간의 신체와 같이 균형이 잡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부터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동맥과 정맥의 하나의 조화로운 균형이 먼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동맥이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축산에서
가축의 번식, 사양, 가공, 육종, 경영, 수의, 즉 흔히 말하는 6가지의 커다란 학문이고요. 정맥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또는 다양한 자원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보존 또는 자원 순환 시스템 또는 지역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축순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의 목적이 첫째, 토양 비옥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양분, 환경, 부하를 저감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축순환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축산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육 환경에 따른 악취 환경, 또 가축 분야 처리에 있어서는 오염 배출자가 가지고 있는 배출하고자 하는 가축 분야의 품질의 관리, 또 자원화한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양분의 관리 문제, 이런 분들이 구조적으로 있고요. 경영농가에서도 쓰고 싶어도 결국은 양분 수준을 고려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퇴액부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경영농가 시각에서는 품질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양분을 과다하게 살포하는 소위 그 문제로부터 주변 수계의 환경이 오염되어지는 수계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 분야라 그러면 과거 조선시대부터 과거에 우리한테 많은 자원이 됐던 거는 뻔히 아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적절하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적절한 처리였을 때에 토양의 유기물이라든가 생태계, 토양 미생물의 활성화, 비옥도, 물리적인 완충이라든가 지속적인 환경 생태계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적절하지 못한 우리들의 처리의 관습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물, 토양 등에 대한 환경 오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악취, 부영향화, 질소인, 중금속, 똥, 소위 토양에 집적된 거죠. 우리가 가축 분야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농업의 수익을 놀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설 원해를 많이 하십니다. 시설 원해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원실을 하죠. 근데 그 안에 실제로 하시는 분들을 가서 토양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흔히 딸기입니다. 딸기가 가장 수익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오이, 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등을 하는데, 그 토양에 있어서의 양분의 특히 우리가 염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 농도가 높으면 수량이 감소하느냐를 우리가 수량 감소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를 그대로 다 생산할 수 있다면 토양에 1.0 밀리지멘스라고 하는 정도의 염료예요. 근데 그것이 높아서 1.3, 1.8, 2.5로 올라가면은 딸기의 수확량이 10%, 25%, 55%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거는 고추, 오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렇게 염류가 높은데도 잘 버티고 사는 식물을 우리가 내염성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작물의 감수성 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축 분야가 좋은 것과는 별도로 토양과 작물의 상황에 맞춰서 이 가축 분야를 이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 분야가 좋다 또는 토양에서 시설 원해가 좋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래쪽에 우측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연구를 하면서 이게 벼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게 화학 비료를 가지고서 벼를 뿌렸을 때 이 벼의 뿌리고요. 우측 같은 경우가 퇴비라든가 미생물을 넣었을 때 벼 뿌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바이오매스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식물의 생육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거는 거의 30년 전에 연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축순환을 하고 싶어도 매우 어려운 이유가 축산농가 단위 수준이 있고 또 지역농가 수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돈 농가가 한 6,500농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 농가를 조사를 하면서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 분열을 농지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농가를 조사해 봤더니 자기가 생산한 가축 분열을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한 복합 영농은
그야말로 몇백 도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평균 2,500도의 양돈 농가와 같은 규모화되어진 상태에서는 축산 농가 단위의 경축순환 농업은 그건 구조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경축순환 농업은 지역의 경동 농가와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가 결국은 승패의 가름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퇴비, 액비가 부숙이 잘 됐다 하더라도 축산농가 자신이 충분한 그와 같은 경동 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동농가와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축산과 경동농가를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로서는 국가의 운명의 가름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경축순환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여러 나라를 보니까 미국에서의 경축순환 관련된 부분은 농지 면적, 악취, 질병 이런 것들로 주로 관리를 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농지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액비와 퇴비, 그다음에 양돈 조합의 발전과 같이 연계를 했어요. 일본과 같은 경우도 농지가 부족하고 액비라든가 이런 토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는 없는 톱밥 퇴비라든가 톱밥 퇴비의 펠레터라든가 또 특히 정화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에 상당히 밀집되다 보니까 자원순환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을 이렇게 배양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현재 농지도 부족하고 악취 제어 관련된 부분도 부족하고 또 질병이라든가 액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의 서로 조합끼리 연계고리도 부족하고 또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굳이 경축순환이 말이 쉽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재 먼저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사실 이 안에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에서의 진행 상황을 볼 때 해외에서는 경축순환을 어떻게 하는가?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일단 농장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머니어 매니지먼트 플랜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잉된 양분 같은 경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양분 물질 관리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높았을 때에는 국가 오염물질 삭감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종합적으로 환경부와 농림부가 종합영양물질 관리 계획 등 소위 국가적으로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 양분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각 농가들은 여러 가지 농가들이 영양물질 관리 계획이라든가 토양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가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누트리언트 크레디트라고 하는 소위 단어를 치시면요. 바로 미국에서 뉴트리언트 크레디트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는 미국은 가축분뇨에 양분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글을 들어가시면 2005년도에 양분 은행이라고 해서 버지니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가축분뇨에서 발생되어지는 양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같이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양분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래 시스템이 있고 버지니아 일개 주에만 60여 개의 양분 은행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산된 분뇨를 자가농지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가축 분뇨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방문했던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국가 바이오가스 연구센터의 한 자그마한 실험실인데요. 이와 같은 바이오가스를 연구하는 연구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의 연구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게 생산되어지는 걸 가지고 우측에 있는 제가 직접 방문한 농가인데요. 이 농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혐기소와 액비로 농지에 환원하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농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운데 있는 독일 국내 바이오가스 기업이라는데 국내에 여러 기업들이 이 바이오가스 관련돼 가지고 이 농가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 가축 분뇨를, 미국은 가축 분뇨를 양분 은행이라는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독일은 바이오가스를 농가의 수익형 전략 자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해서 독일에서는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농촌에서 고용을 촉진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부수입원도 만들고 친환경적인 자원하면서 지역 자체를 상당히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이 바이오가스 농가에 설치된 시스템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1만 1,000개가 현재 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벨기에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소 우리나라랑 유사한데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벨기에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 남부는 주로 농업 지역이고 북부는 축산 밀집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도 마찬가지로 분뇨은행, 굴레방크라고 하는 분뇨은행이 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 벨기에 분뇨은행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는 일이 VAL 이면에서 우리로 보게 되면 농촌환경개발공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현재 한 600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가축 분뇨 관련된 농가라든가 그 농가 비료, 에너지 관련된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 비료은행 관련된 업무도 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농업인과 환경 관련된 협약을 맺고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어드바이스라든가 또는 양분에 대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벨기에도 가축분뇨 은행이라고 하는 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벨기에는 개별 농가보다는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전 농가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공정한 관리,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가축 분야의 현장의 지도, 또 벌칙도 부과하고요. 또 심지어는 거기에 따라 민원도 처리해주고 벌칙에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금도 회수하는 여러 가지 소위 환경에 관련된 경찰과 같은 느낌의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벨기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밀집되어진 벨기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라도 가축 분뇨 은행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오염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가 분명 오염원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소위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일본의 가축 분뇨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축 분뇨에 관련된 독특한 처리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축 분뇨만 독자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바이오매스 종합 전략이라 해서 각 지역마다 가축 분뇨 플러스 음식물 쓰레기, 인분뇨, 식품 폐기물을 혼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전략을 합니다. 이 바이오매스 전략 같은 경우는 일본의 농림수산성을 비롯해서 총리 내각의 5개 성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서 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제가 2012년에 그 당시에 327개 지역에서 각 지역의 바이오매스 전략을 공무원들이 지자체에서 만듭니다. 물론 그걸 만들 때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협조해서 같이 하죠. 그 사람들 해서 1개 사업에 보통 5억 엔 정도를 주는데요. 그래서 한 5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라든가 또는 연료가스라든가 또는 바이오 신소재라든가 미생물 생산에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을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각 지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2014년에 그것 가운데에서 50개를 선정해서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매스 산업도시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친구들이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평가팀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경영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가축 분뇨를 포함한 이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양한 산업으로 가게 될 경우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의 바이오매스 산업이라고 하는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소위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에서 이거를 산업화한 것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일본이 바이오매스 전략을 하면서 좀 전에 제가 평가를 한다는데요. 두 번째 보면 그 기후변화 방지로 해서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경제적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것이 일본의 바이오매스 전략의 3대 목표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거 가운데에서 214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고, 각각의 사업 가운데 농林수산성이 114, 경산성이 37개, 환경성이 36개 등등 각 부서가 각각에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일본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에 대한 어드바이저 평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실제로 보니까 35%만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평가한 것들 가운데 뭐 수지 분반, 기술, 이용 전략,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의 연계 등등등 여러 가지 평가 정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소위 평가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가축 분야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공동자원화, 바이오가스 등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면서 합니다만은 그 지역과 연계되어지는 평가 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자금만 지원해줬지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지역과 연결되어지는 것인지 되어진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없는데, 하나의 참고로 그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고용 창출, 농업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순환형 사회, 폐기물 처리 비용 등등 압치 감소, 또 주민의 참가, 농경지의 이용, 뭐 자급률, 이것들이 일본에서 바이오매스 종합 전략을 할 때 평가의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가축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가 많은데요. 이제는 단독적 사업보다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역과 연계되어지는 시스템과 거기에 맞는 평가 시스템이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제가 가축 분야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한 사례로 제가 직접 방문한 곳을 보게 되면 일본 후쿠오카 현인데, 거기는 가축 분야를 만들든지 인분들을 생산하든지 실제로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협의회가 있어요. 이 이용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이용자 협의회의 액션 플랜을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초등학생들한테 교과 과정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인분율을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쌀을 재배합니다. 뭐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일본에서는 자이카를 통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베트남은 다낭 지역이고요. 중국은 금강시라고 하는 인구 70만 도시인데, 이런 지역 가서 일본의 기술로서 해외에 이와 같은 바이오 매스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걸 했을 때, 그 환경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20년 정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정화 처리를 하지 않고 약 한 8억 엔 정도, 한 80억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경제성 평가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일본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그 이야기를 좀 더 빠르게 끌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축순환 관련된 그 문제점 같은 경우,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폐수 처리라든가 압치라든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양분 관리입니다. 토양의 양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이 양분 관리는 우리가 흔히 세 가지로 말합니다. 흔히 농가 수지 또는 뭐 토양 수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토지 수지 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발생되어진 것을 그 지역에서 어느 만큼 부하가 걸렸는가 해서, 특히 우리가 OECD 기준의 양분 수지를 한다면 주로 토지 수지, 랜드 버짓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토지 수지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가축 분해를 그대로 농지에 갖다가는 전부 다 부숙도로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숙도라고 하는 반드시 안정화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처리되어진 것들은 우리 지역에 맞게 얼마만큼 가축 분뇨가 뿌려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수지 산정법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국제적 기준과 국내에서의 기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좀 더 복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양분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결국은 우리가 수계에 오염이 안 되면서 토양에 맞으면서 축산 농가에서 발생한 양분을 얼마만큼 적정량 투입하는가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국가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결국은 지역에서 양분 수지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해서 그걸 지역 단위로 한 다음에 그걸 국가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소위 버텀업식의 상향식 양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것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고요. 안 된 그 이유가 뭔가 보게 되면,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축산 농가에서 양분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가 되거든요.
이 처리되어진 것이 양분 부화량인데 이것이 농지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어느 만큼 이것이 적합한지에 관련된 양분 부화량과 양분 수요량이라는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분 부화량이라고 하는 농가에서 발생된 양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양분 수지를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농가에서 그와 같은 양분 수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양분이 발생될 때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양분에 관련된 계수가 필요한데 그 계수를 보니까 가축분뇨 발생부터 양분의 농도, 그 다음에 양분의 처리에 따른 양분의 부하 계수 등 저희가 보니까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한 농가당 보통 130에서 한 150개 정도의 측정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 농가에서 어느 만큼 가축분뇨가 발생됐고 어느 만큼 각 단계에서 질소와 인이 발생됐고 얼마만큼 질소와 인이 제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 관련된 거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이 파라메타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파라메타는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각 지역 단위로 양분 수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축분뇨 자원화가 앞에서 경축순환에 대한 해외 사례, 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양분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양분 관리 필요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가축분뇨 경축순환을 위한 환경사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처음 제안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축분뇨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 반드시 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축산농가에 있는 것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서 악취방지법이라든가 그 환경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축산농가는 반드시 축산농가의 환경 관련된 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산되어진 가축분뇨가 경영농가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관리법을 현재 비료관리법을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은 다소 경영농가가 쓰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가축분뇨 퇴액비의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축산농가는 축분뇨의 부숙도 발화지수 기준을 준수하고 또 소비자를 위해서 즉 경영농가를 위해서 퇴액비 품질 인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할 때에는 살포라든가 그 관련된 책임을 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도 안 좋고 부숙도도 안 돼 있고 인증할 수도 없는 그리고 임의적으로 살포한다면 이것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준수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아무리 그 가축분뇨가 냄새가 안 나게 좋은 퇴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와 같은 퇴액비를 이용했을 때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만들어 놓은 것을 로컬 푸드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이용되지 않으면 결국은 경영농가들은 결국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생산물 관련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비가 작게 들어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화학비료라든가 간단한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영농가한테 어떤 형태든지 가축분뇨의 고품질이 만들어진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 이러한 유통체계는 누가 만드냐 그러면 바로 네 번째 협동사회인데요. 이건 지자체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가축분뇨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경축순환 계획이라는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포함한 경축순환 제도를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경축순환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퇴액비의 고품질 물질을 오염물질이 아닌 친환경 공공재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 협동사회 지자체 조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특히 제가 퇴액비 친환경 공공재라고 표현한 것은 가축분뇨를 지금까지 오염물질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한 지역의
바이오매스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키워드로서 승화시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경축순환의 그림은 굉장히 그림이 그려지기 어렵다. 그래서 가축 분열을 고품질을 통해서 하나의 핵심적 전략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재로서의 어떤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네 가지를 젓는 축산환경4법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경축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네 개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가축 분열을 어느 정도가 되면 고품질이냐 했을 때 가축 분열을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기농자재급이 있습니다. 유기농자재급의 고품질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가축 분열의 어떤 냄새나는 그런 물질에 그거를 규격액비라고 하는 품질 기준 좀 더 높여서 우리가 상품화를 통해서 관비, 시설원에 등등 다양한 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품질의 기능성, 도시농업, 그 다음에 바이오, 비료 생산, 그 다음에 양액 재배 등 여러 가지 고급화 산업을 해서 전국에 생산되어지는 5천만 톤 이상 되는 가축 분뇨가 지금의 이 계산을 한다면 수조 원의 가치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물질 쪽에서 낮게 평가가 되는 것이지 가치를 향상시켰을 때 그 가치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 드렸던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농특위에서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 시간이 관계성 제가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기본 방향은 성장만이 아닌 환경, 산업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환경과 조화, 또 농축산업만이 아닌 지역의 주민 모두, 그리고 경축 농가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득 보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품질의 가축 분야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세 가지 그림은 첫째가 지역자원 기반의 경축산업의 농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네 가지로 그렇다면 경축산업 관련된 농업에 대한 모델을 즉 시범 단지를 운영하고 가축 분야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공익적 기여 행위로 우리가 칡불제랑 연결시키고 실제로 경축산업을 추진하는 각각의 역할, 즉 축산농가라든가 중간저주택 또는 지자체 그리고 경정농가를 중심으로 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토양 양분 관리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맞는 양분 관리 시스템 구축과 거기에 맞는 각각의 지역 단위 위원회 그걸 통해서 화학 비료를 감축하는 방향들이죠. 그래서 가축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토양 양분 관리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 가축 분야의 생산과 유통인데 이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가 가치에 대한입니다. 그러니까 퇴비 액비를 지금의 품질보다 훨씬 제고시키고 표시제를 만들어서 경정농가들이 무슨 비료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냄새라든가 또는 바이오가스와 같은 것들을 우리도 유럽처럼 만들어서 바이오가스로 반드시 에너지뿐만 아니라 특히 악취를 제거하는데 바이오가스 시스템이 이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세부적인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12개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허무돼서 제가 제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익적 관련된 실행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각 경정농가, 축산농가, 중간조직체, 중앙정부의 각각의 경축순환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교육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육 홍보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토양 양분 관련된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맞는 토양 양분 관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그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나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토양 양분 관리는 중앙이라든가 또는 광역시도 그리고 시군 이렇게 토양 양분 관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학 비료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사육 특수의 시스템 그리고 그 관련된 환경 허용 관련된 결정을 주민 스스로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액비에 있어서는 품질을 고급으로 만들어서 부속도를 제거하고 동시에 비료 성분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표시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정농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시비 처방서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좀 더 폐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가축 분야를 우리가 토양 개량제까지 우리가 넘겨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냄새라든가 바이오가스 관련된 부분도 그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의 사업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는 향후 이제 R&D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경추순환 관련된 그동안의 하나의 사례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사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가축분뇨 액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스를 했던 양돈 분해를 했던 낙농을 했던 전부 다 퇴비를 하려면 고액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근데 액비가 되는데 이 액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발효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증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인증제도 관련된 하나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축분뇨 발효액이 유기농자재, 그다음에 상품화 기능성 액비로 하나의 개념을 가져가면서 해외 사례들을 연구했던 자료입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냈는 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은 최소한도로 악취라든가 냄새라든가 또는 중금속이라든가 소위 좋지 않은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것들을 유기농자재라고 하는 규격으로 우리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상품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능성 액비로 우리가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위에 있는 사진들은 그와 같이 만들었던 하나의 파이러트 규모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품질 인증 관련된 안입니다. 이 안은 지금 결정된 안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 발효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효액은 7가지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측에 프리미엄 액비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에 보게 되면은 각종 유기농자재의 병원 미생물들이 전부 다 불검출돼야 되고 또 가축분뇨 안에 들어있는 항생제가 전부 다 불검출돼야지 우리가 유기농자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우리 가축분뇨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준을 따라서 만들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경동농가들이 축산 가축분뇨가 유기농자재급 이상으로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축산협회에 저희가 전국의 우수한 농가인 공동전화 28개소에 액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검사를 하고 그거를 컨설팅 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로 보게 되면 현재 가축분뇨 발효 액비로 봐서는 적합인데 고급으로 봐서는 부적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적합한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부적합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인을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지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가축분뇨를 좀 더 고급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어 왔던 게 우측에 있는 하나의 보고서인데요. 이 지금 앞에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는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이용할 때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가축분뇨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합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게 되면 가스량은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염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부수도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은 A, B, C, D가 전부 다 지금 이게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분석한 건데요. 다 미숙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가스로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를 혼합인데 우리 부속도 측정으로 보게 되면 미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 생산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미숙되어진 액비를 우리가 고품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동시키게 되면 우측에 있는 부숙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소위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후처리 관련된 것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각 지역에서 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액비를 이용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면 가장 액비가 전국적으로 뭐 수천만 톤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개선 사례입니다. 먼저 나온 가축분뇨는 병원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이 갈색의 발효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뿌려주면 좋은데 혹시 우리 지역에 뿌려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가운데 고용물을 이런 식으로 펠릿으로 만들고요. 나머지 액색물은 90% 정도 이렇게 맑은 물과 10% 농축액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농축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양하게 미생물 배지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인데, 이 발효액비를 뿌리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농축액비를 만들어서 내는 것들이고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박밭에 뿌리기 위해서 20m 말통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사양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화학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유기농법 할 때 크로렐라를 많이 배양합니다만 크로렐라를 화학 비료를 써서 배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축 분열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거의 화학 비료와 마찬가지로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가 결국은 이와 같이 미생물 배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정밀농법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에 톱밥 안 쓰고 곧바로 석회 비료랑 같이 연결해서 석회 처리 비료를 만듭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강원도 회광 지역에 중금속 산성되는 태양 속에서 많은 중금속이 배출되기 때문에 토양 계량제로 가축 분뇨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유기석회 비료입니다. 또 하나는 가축 분뇨를 맑은 냄새 안 나는 액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골프라고 하는 것은 골든 오가닉 리퀴드 포틸라이저, 즉 황금색을 나타내고 있는 유기액비란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크로렐라 유기 비료를 만드는데 이 비료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농업기센터에서 다양한 곳에 크로렐라 액비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가축 분뇨를 이와 같이 생산한다면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크로렐라 액비를 만들어서 지역 농가들한테 이와 같이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해외에서 구입한 다양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이걸 배양을 합니다. 가축 분뇨가 이와 같이 간다면 이 가치는 굉장히 커다랗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강원도 횡성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겁니다. 이 딸기를 재배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같은 액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맞춤형 여과 액비를 만들어서 관비를 재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15년부터 진행된 건데요. 지금 화학비료로 썼던 10아르당 화학비료로 썼던 약 66만 원 정도의 화학비료 가격이 실제로 한 15만 원 정도만 해서 약간 70% 이상의 화학비료 절감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했던 사례고요. 이것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마찬가지로 20여 농가들 해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입니다. 그 중에 한 농가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작년입니다. 작년인데 액비를 그동안 42만 원 정도 썼었는데 관행적으로 일체 화학비를 쓰지 않고 100% 이와 같이 액비로 시설원에 토마토 재배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축 분뇨가 이와 같이 정제해서 우리가 만들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화학비를 대체해서 쓸 수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정제된 액비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혼용해서 같이 토양 미생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우리가 다양한 전략을 작물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앞에서의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일단은 축산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분뇨를 처리해서 외부로 반출합니다. 공동자원화 유통센터처럼. 그러면 공동자원화에서는 지역에서 바이오가스라든가 가축 분뇨를 자원으로 만들어서 경동 농가에다 공급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환경 개선 관련된 걸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그동안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선을 종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심차가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거를 저는 지역 단위 경축 순환을 위한 거버넌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버넌스가 이 5개의 라인을 연결시키고 동시에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의 또는 소비자의 식량 공급, 그리고 다양한 농축산 이외의 새로운 신소재 개발 등과 같은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즉 거버넌스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바이오매스 종합 전략의 각 지자체 단위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민간 주도로 지역과 같이 연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같은 거버넌스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냐 하는데 그 조직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만 받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그때 각각의 그 지역의 축산농가라든가 경종농가에 대한 다양한 환경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각 농가들이
환경 설비를 구입하고 싶어도 대부분 부채가 많아서 설비를 구입할 수 없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환경 관련된 설비를 임대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정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침대까지 임대를 하니까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가 있어서 축산농가의 금전적인 부담을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생산되어지는 하루에 나오는 수백 톤의 가축 분뇨를 다양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 자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퇴비라든가 액비, 또 기능성 토양 자재, 또는 그것을 이용한 미생물의 생산과 같은 것들을 해서 그 지역에 제로 웨이스트, 가축 분뇨가 폐기물이 아니고 제로 케미칼, 더 이상 화학비를 쓰지 않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가축 분뇨를 우리가 수거해서 그 지역에 에너지 생산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고용 펠렛이라든가 바이오가스라든가 다양한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지역 에너지 연계 사업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이 각각의 사업으로 된다면 여기에 여러 사업가로부터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받아서 주민, 관, 산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를 포함해서 소위 합의해서 우리가 축산 환경 자원을 하나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익 공유제로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동시에 도시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앞서가는 4차 환경산업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인력은 그 지역 내에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인력은 그 지역에서의 기업 또는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 단위로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와 같은 물론 이 외에 다른 아이디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인데 아무튼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소위 민간이 참여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버넌스로 가야지 지속 가능하지 이거를 정부의 지원이나 받는다든가 또는 기업체한테만 의존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축 분열을 통해서 원해, 조경, 산림, 화해 등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축 분열을 경축순환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이런 경축순환을 통해서 지역 단위로 이산화탄소도 감축하고 토양의 양분 관리도 관리하고 에너지도 자립화하고 악취도 관리하고 가축 분열도 자원순환시키고 식량도 자립화하고 동시에 자체적으로 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의 지수화시켜서 우리가 지역 단위로 전략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그림은 한국형 경축순환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축산을 해서 그거를 유통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인 자원순환과 농업도 연계시키고 이 연계시킨 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자체, 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IT를 연계하는 소위 한국 경축순환계의 8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소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태극의 음양의 이치도 맞고 태극의 철학도 맞지 않겠는가 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한국형 경축순환 거버넌스가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 축산, 그리고 지역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간중간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끊긴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곳 장소가 계속 인터넷 연결이 좀 불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저희가 재편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제입니다. 앞서는 이제 경축순환 농업의 전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축순환 농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려면 가축의 축산 분뇨에서 악취 문제라든가 축산 분뇨를 효율적으로 자원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선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전북에서 농촌 축산악취 저감을
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사례 발표를 통해서 미생물을 통한 축산학식 저감뿐만 아니라 이후 경축순환농업의 발전의 과정들을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제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의 최현재 박사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현재입니다. 제가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현장에 참석 못 드리고 정읍에서 대신 발표를 드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협회 포럼에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강기갑 의원님과 오늘 이명규 교수님 그리고 우리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 지역 사례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북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한 연구과제로 해서 한 3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좀 드리겠고요. 잠시만요. 지금 최 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문제 없으시죠? 잘 보이시죠? 예. 얼굴만 보여요? 아, 그래요? 지금도 안 보이시나요? 자료가? 자료는 잘 보입니다. 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참가하시는 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재단법인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 센터고요. 저희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미생물 관련 취급 업체들이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취급 업체가 한 300여 개가 되고요.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한 500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효능 검증이나 안정성 평가 그리고 대량 배양이나 제형화 등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 같은 취지로 저희들이 미생물 현장 실증, 교육, 컨설팅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미생물을 활용한 실증 시험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팀,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17년도 9월에 개소가 됐고요. 이제 만 3년이 좀 지났습니다. 현재 정읍시 첨단 과학단지에 입주해 있고요. 현재 한 22명 정도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센터 소개는 드리고요. 이제 축산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문제, 그리고 동물 권익 문제, 식량 문제 등 또 코로나19 환경 문제들이 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문제들은 뭐 한 개별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적으로 또 다시 돌아와 보면 국내에는 또 고령 그리고 농촌 비율이 적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축산 쪽에서 특히 양돈 농가 위주로 축산 냄새 문제가 제일 크게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분뇨 처리 문제, 그리고 생산성 저하, 그리고 가축 질병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구 온난화 물질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 반추동물에서 발생되는 메탄 가스들, 그리고 초미세 전구 물질로 알려진 그 암모니아 가스들, 이런 물질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별 사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걸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개별 사안 문제가 하나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돈 농장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감염성 질병이나 소모성 질병들이 발생이 농가에서 되면 가축 폐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생산성이 저하가 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분뇨 처리들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시 냄새, 축사 내부에서 가스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게 되면 정부에서는 가축 질병에 따른, 그리고 축산 냄새 환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순환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 악취 민원 발생 실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도 자료와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전체 민원도 늘고 있지만 축산에서 기인되는 악취 민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의 한 30% 이상 차지하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들은 그 축산 농가당 그리고 인구당 따져보면 제주도, 그리고 경남,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카운팅 되는 것 이외에 사회적 분쟁 사례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금 뭐 일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두천, 그리고 안성,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1960년대에는 축산 진흥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축산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친환경 축산 정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인증 제도가 생겼고요. 또한 2005년에 악취 방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또 2010년대로 돌아와 보면 그 가축 축산업 허가제가 신설이 됐고요. 또 배합사료나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가 되면서 이제 미생물 제재가 좀 주목이 받게 시작됐고요. 또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교수님처럼 이제 가축 분뇨 문제가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3월 달부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양분 총량제에 대한 도입 의견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가축 사육 총량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 소득이 발생이 되고 축산업이 증가가 됨으로써 우리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최근 1년에 한 55kg 정도까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곡물 자급률을 보면 국내는 곡물 자급률이 한 23%로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경지 면적도 한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료원이나 또 식량용으로 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국내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식량 안보와 최근에 연결이 돼 있다고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식량 안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식량 주권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세계 시장을, 곡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카길이라는 회사들이 곡물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 천재 지변에 따라서 작물이 생산이 양이 줄어들게 되면 밑에 우측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 그 아프리카나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내전이 발생을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격하게 농축산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같은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 농가들 자주 방문을 드리는데요. 축산 농가들. 축산 농가를 방문을 드리다가 뭐 가끔 소도시에 방문 드려서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러는데요. 밑에 보시면 그 쌈채를 일반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작물로 키워서 섭취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정수기 렌탈 사업과 비슷하게 웰스 서비스라는 이 회사에서 이 작물을 팔고 있습니다. 기계도 팔고 종자도 팔고 여기에 들어가는 액비도 팔아서요. 이것들을 바로바로 내 집에서 채소를 배양해서 먹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올해 이제 축산학회에서 최고 이슈가 됐던 이야기가 배양육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물이 환경 문제나 또 식량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배양육이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농축산 환경에서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농가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라는 저희가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전북대 그리고 서울대 그리고 단국대 팀들이 모여서 이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에코 프로바이오틱 솔루션은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다들 알다시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 군집, 유전체 이거 합성어로 되어 있고요. 축산에서는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지금 프로바이오틱스에서 거의 끝으로 포스트 바이오틱스로 넘어오는 상황인데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미생물 군집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것들을 축산에 적용을 하게 되면 가축에서 장내나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일률적으로 모든 변화를 우리가 미생물 군집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어원하고 제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이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이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현황들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활용해서 국내에서는 생균제, 악취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을 때는 특허 같은 경우는 한 1,700건 이상,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는 한 300건 이상 검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현장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개발이나 현장 실증 산업화를 통해서 많은 이론과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들을 농가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뒤쪽에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본으로 이 에코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전국에서 한 50개 제품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맨 왼쪽 그림은 이제 NGS 분석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미생물이 들어있는지 제품에 들어있지 않은지 평가를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미생물 제제는 들어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미생물들을 미생물 배양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을 때 실제로 미생물이 숫자가 10의 6승 이상 함유량이 일치하게 있는지 그리고 그 균주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봤을 때는 불일치하는 비율이 25%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것들을 5개월 경과된 제품 제조일로부터 그리고 9개월 경과된 제품을 봤을 때는 좀 더 불일치한 비율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생물 제품들 일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장에서 이것들을 접목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양을 좀 많이 넣어보자. 그래서 사료용으로 또 음수용으로 소독용으로 모든 구간에 적용을 시키고요. 또한 분뇨 처리용으로 그리고 퇴비 부숙용으로 이 미생물제를 전부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만 시 자돈에게 유익균도 전달이 되고요. 모체 이행으로 해서 자돈이나 육성돈, 비육돈까지 전 구간에 이 미생물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장내에서 발생되는
비소화성 물질들이 저감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스 발생량이 적게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축산 냄새를 저감하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정읍시에서 진행한 결과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농장 냄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저희가 매주 농장에 방문해서 일정한 시간에 돈사 내부에서 측정을 한 데이터인데요. 이게 환기량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기 팬을 5분 정도 가동 중지를 시키고 돈사 내부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입니다. 돈사 내부 악취 저감률을 봤을 때는 최소 30% 이상 암모니아 및 아민류, 질소 화합물들이 저감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또한 지정 악취, 냄새 기여도도 53%에서 89%까지 감소되는 결과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육 단계별 개선 효과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포유 자돈의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들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또 이후 자돈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가 됐고요. 소장 육모 발달, 그리고 면역 관련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육성동 및 그 비육돈에서도 장 염증 지표가 개선이 됐고요. 장내 유익 미생물이 증가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출하돈을 가지고 그 육질 개선 효과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돼지고기 전단력도 감소가 되고요. 지방 산패도도 감소가 되고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증가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구제역 백신 항체 항성률이나 뭐 생산성 그리고 냄새 민원들은 이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효과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 연구과제로 3년을 끌고 왔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사업 그리고 시군 사업으로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처음엔 정읍시에서 저희들이 총 5개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2019년도에는 양돈 농가 13농가 그리고 젖소 농가 3농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정읍 6농가 그리고 부안 4농가 양돈 농가만 8농가 그리고 한우 농가 2농가 포함해서 총 10농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이것들이 올해는 확대가 됐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제 경기도 그리고 전라남도 해서 총 20개 양돈 한우 농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김제, 익산, 정읍 등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 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 절차에 여기도 경기도 환경공동체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겠지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사업에는 농가의 참여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가 사업 참여하실 농가에 대한 사전조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농가 실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저희들이 어떤 미생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생물 제품을 적용하기 전에 농가에 방문을 드려서 충분한 사전기가 조사 기간을 두고 악취 측정이나 지표 분석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EPS의 솔루션을 저희가 농가에 적용을 시켰고요. 정기적으로 저희는 매주 1회씩 농가에 방문을 드려서 모니터링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7개월 정도 사업을 지속을 했고요. 7개월 후에 악취 측정 및 지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 중간중간에 이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EPS 적용 방법은 저희들이 음수, 고상, 미생물 제제가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이 중에 가능한 부분을 적용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환경 개선제로 해서 미생물 제제 그리고 돈사 슬러리 피트에 첨가되는 액상 미생물 제제 이 세 타입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됐고요. 소요 비용은 이게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 한 두당 월 한 1,000원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이건 한돈 협회에서 악취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인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돈사 내부에서 한 20ppm 정도 되는 게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황화수 같은 경우 0.5ppm 그리고 희석 배수 우리
그 복합악취 배수죠. 이것도 한 1000배. 그리고 휴대용 악취 강도 측정기를 통해서 한 20 정도 되는 것들을 그 상위 농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평가를 해봤더니요.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화합물들, 특히 암모니아 가스들이 한 30% 정도 저감이 됐고요. 복합악취도 최소 한 50% 저감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들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되는 결과도 있고요. 또한 특정 세균 미생물들이 증가되는 것도 저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기적으로는 이제 거의 양돈농가 대부분 돈사 내부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제일 농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심한 농가는 한 80 ppm 정도까지 본사 내부에서 발생이 되고요. 양호한 농가들은 한 20, 30 ppm 정도 구성을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적용한 결과 암모니아는 수치는 엄청 많이 떨어진다. 거의 90% 이상까지 저감되는 효과는 봤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스 물질들, 휘발성 지방산유나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좀 많이 더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뭐 돈사 내부에서 악취 물질들이 암모니아가 거의 주로 이뤘다면 미생물 적용하고 나서는 악취 물질이 다양해졌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내드릴 거고요. 또한 미생물 적용에 따라서 우리가 면역 분석은 솔직히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혈청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두수의 돼지의 혈액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분변을 가지고 염증 지수 분석을 진행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미생물 적용 전에 비해서 한 8% 정도 염증 지수들이 낮아진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부 혈액 분석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글루코스 그리고 글루코스 함량이 좀 줄고요. 그리고 토탈 단백질 함량들이 좀 더 혈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미생물 소스를 가지고 축사에서 악취를 저감하는 것들은 기존의 30% 정도 최소는 저감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올해 사양 실험 그리고 현장 실증 실험을 해보니까 50%까지 또 저감이 되더라라는 결론을 도달했고요. 이제 이 미생물 하나로 모든 악취 부분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냄새 저감 시설이나 그리고 외부 환경 개선 그리고 시설 부분들이 특히 좀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농가들한테 권유를 드렸더니 슬러리 저장 시설을 보수를 하던가 아니면 액비 저장 시설에 냄새 저감 장치를 좀 설치한 농가들도 있고요. 또 돈사 내부에 미생물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안개 분무 시설 설치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효과적으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개별 농가 한 농가가 악취 물질이 저감이 되면 당연히 그 농장의 생산성 부분이나 가축이나 뭐 사양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적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시로 저희가 이거는 정읍에 있는 정해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에는 양돈 농가가 한 3농가가 있고요. 한우 농가도 있고 양계장도 있고 또 비료 생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 한 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 단계에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을 단위 악취 저감 대책 및 그리고 미생물 적용, 시설, 교육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이 제일 좋고요. 또 저희들이 이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10,000두 정도 되는 농가들은 시설이나 자체적인 개선 사업으로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악취 부분이. 근데 우리나라 평균 총 사육두수가 한 2,000두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들은 미생물로 활용만 하더라도 50% 이상 악취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특히 사육 환경이 많이 안 좋고 두수가 적은 농가들 위주로 미생물을 적용시키는 것들이 효과가 극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오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의 최현재 박사님께서 전북 지역의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저감 사례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 발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께서 혹시 발제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 음소거를 열어주시고, 네, 음소거를 열고 이렇게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질문 없으시면 혹시 발제하신 분들께서 추가 보충 발언하실 거 있으면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원입니다. 네네. 우리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이오매스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마이크로 바이옴 협회하고는 좀 동떨어진 주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바이오매스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바이오매스를 하고 있는 데가요?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뭐 시설을 갖추거나 네, 시설을 갖춘 지역. 뭐 이렇게 발전을 하거나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분뇨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뭐 이런 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강원도 같으면 홍천 또 있습니까? 예, 충청남도는 논산. 충남의 홍성에도 바이오가스를 하고 이용한 있죠. 예, 시설이 그리고 갖춰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죠. 몇 군데 있네요. 예, 지금 농업 쪽에서 8군데가 돼요. 경기도는 없네요. 경기도는 아직 없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연천에 있었어요. 연천. 근데 연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그걸 전부 다 살처분되는 바람에 지금 원재료를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바이오매스는 소위 양돈 분뇨, 그러니까 액비가 효과적인지 아니면은 소나 젖소의 퇴비가 효과적인지 어떤 게 좀 더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까? 첫째 바이오매스에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꼭 바이오매스나 바이오가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이오가스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소라든가 젖소 같은 경우는 분해가 늦어가지고 좀 뭐랄까 보다는 돼지 쪽이 바이오가스 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바이오가스 양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요. 가축분뇨 단독으로 하지 않고. 왜냐면은 우리가 수거할 때 음식물 쓰레기는 톤당 65,000원에서 한 10만 원을 받는데 가축분뇨는 톤당 15,000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이오가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100% 다 사용됩니다. 다만 농림부 사업 기준은 음식물 쓰레기가 3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환경부 사업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논산은 환경부 사업이에요. 홍천도 환경부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되어지는 액비가 품질이 아까 제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처리가 필요하다는. 근데 액비를 뿌리는 거는 농림부 기준인데 부숙도는 환경부 기준이에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사업은 부숙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 사업 돈 받고 부숙도가 안 나오니까 지금 바이오가스 환경부 사업 받은 사람들이 농림부보다는 사업비가 큽니다. 그래서 곤란한 입장에 지금 있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최재윤 박사님, 네. 최현재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기 막 그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은 미생물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미생물을 가축에 먹여서 돼지한테 먹여서 좀 전에 육질에서는 그 불포화지방산에 대한 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돈사 안에서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말씀하시면서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몇 퍼센트 이렇게 감소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돈사에서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혹시 그 목표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암모니아 감소율이 뭐 30%다 몇 프로다 뭐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퍼센트가 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냄새 물질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의 암모니아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만족한다든가 아니면 아직 좀 부족하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암모니아 기준 농도하고 특히 돈사 안에 냄새라고 하다 보니까 돈사 안에 그 냄새가 반드시 그 분뇨 안에서 나는 것보다도 돈사 안에 분명히 분뇨 관리 환경 그거에 따라 많이 좌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사님이 이거 실험하시는데 분석은 돈사 안에 걸 하는데 악취는 저기 막 돈사 안에 환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네. 좀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바뀔 때 좀 해석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한돈협회에서 2016년, 17년도에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악취 관리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암모니아가 돈사 내부에서 한 20ppm 정도 되는 게 양호한 농가라고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저희들이 요 사업을 한 3년 진행하면서 양돈 농가 돈사 내부에서 평가를 쭉 해오다 보면 이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환기량이 많다 보니까 돈사 내부에서 암모니아나 뭐 다른 악취 물질들이 농도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요. 겨울철에는 거의 무창 돈사에서는 환기량이 없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악취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 평균치를 쭉 보면 개선이 어느 정도 됐던 농가들 기준으로 보면 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한 20ppm에서 30ppm 정도 되면 우리가 관능적으로도 돈사 내부에서도 뭐 느끼기에 괜찮고요. 또 민원도 조금 덜하다는 정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좀 연구 과제로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준은 이제 한돈협회에서 만들어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이면 양호하다고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돈사 내부에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냄새 물질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돈사 슬러리 피트에 적재되어 있는 이제 분뇨에 따라서 또 농가 환경에 따라서 배출되는 뭐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저희 EPS 솔루션에서는 뭐 사료 급여용 프로바이오틱스만 적용한 게 아니라 돈사 환경 개선용으로 살포도 하고요. 또 분뇨 처리제다 같이 미생물 넣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분명히 돈사 슬러리 성상도 변하거든요.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그건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복합적인 적용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이걸로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한돈협회에서 하는 그 국내 미생물 제재 관련된 한 300여 가지 평가 관련된 부분,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한국축산환경학회 지금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 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이 양돈 농가에 암모니아가 일반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냐면, 베스트가 얼마냐면은, 암모니아가 2ppm이에요. 암모니아가. 그리고 황화수 같은 경우가
최고 베스트가 기준이 0.06 ppm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양돈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양돈 농가 각 돈사마다 쭉 그걸 하는데 돈사 안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돈사 바깥에서 이제 우리 악취 관련된 민원은 이제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생물 복합제로 사료제라든가 환경제 등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돈사 안에서 암모니아 1ppm이 목표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목표 지수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미생물 제재 효과이기 때문에 꼭 돈사의 악취 관련된 기준을 바로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돈사 안의 관리라는 면에서는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환경에서는 잡고 있구나 기준을. 그 중에 미생물 효과가 어느 만큼 있고 관리 효과가 또 있겠죠. 두 번째는 그 농도를 분석하실 때 아침부터 24시간 계속 연속으로 분석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가서 분석하시는지 녹화 중이라서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를 두 번째로. 네네. 네, 우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모니아 기준 20ppm 정도는 가스텍 기준이고요. 기기 분석인 지정학취 분석법에 따라서는 저희도 1ppm 이하로 다 거의 측정이 되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정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장에서는 이제 이 24시간 모니터링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매주 농가를 방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7개월 동안 방문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시간, 뭐 A 농장이면 뭐 아침 10시다. 그러면 10시에 방문 드려서 매주 가서 찍는 거죠, 7개월 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연구 인력들이 가서 측정을 하지만 추후에는 저희도 센서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센서식 장비들의 내구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쯤에는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2003년, 4년, 5년경에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 전 되네요. 양돈 농가의 그 미생물 제재 급여와 악취 관련된 상관성을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양돈 농가에 가서.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센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측정을 했었어요. 자동 분석 장치로. 왜 그런 말씀 드리자면은 악취 농도가 소위 그 밀폐형 돈사일 경우에 언제 가장 높냐면은 새벽 2시, 3시, 4시입니다. 기압이 떨어지고 외기 온도가 차가워지고 그랬을 때 가장 악취 농도가 높아서 민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최 박사님처럼 오전 10시에 일정한 시간에 하는 거는 민원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가축 사양 측면에서의 악취라고 하면은 새벽에 가장 가축한테 호흡기 질병이 가장 심하게 걸리고 시간적으로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새벽 2시, 3시, 4시 동트기 전에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게 많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혹시 안 해보셨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방금 우리 이명규 교수님 얘기하신 문제는 저희 이제 축산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하나 고민되는 지점들이고 관계되는 저희 뭐 마이크로 바이옴 협회라든가 뭐 다른 기관도 한번 꼼꼼히 교수님 모시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그 상의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벌써 시간이 그 저희가 많이 지났습니다. 2시간 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몇 분 더 의견 질문 있으면 듣고 오시면 그 아쉽긴 합니다만 저희 주최하신 마이크로바이옴협회 강기갑 대표님의 마무리 인사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더 받고요. 없으면 마감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네. 마이크로바이옴 협회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우리 최현재 박사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는 건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북에서 하고 있는 그 실증 사업하고
또 협회에서 지금 경기도 그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방법적인 부분이나 이게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비교를 통한 어떤 그 검증이 될 수 있을까요? 사 박사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잖아요. 연구과제면 비교가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네.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요. 농장 규모, 환경이 다 다른데요. 특히 저희는 좀 아쉬운 게 저희가 뭐 경기도에 이제 설계를 드리긴 했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설계해드린 거와 동일하게 매주 이제 농가에 출입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측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져 있는데 경기도는 그게 조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 측정도 본사 내부에서 측정을 한 데이터가 아니라 부지경계선에서 했던 데이터들을 거의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서로 비교 분석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데이터가 다 모아지고 나서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협회는 어떻습니까? 방금 최현재 박사가 얘기했던 것하고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그 저희 협회가 사업을 추진한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6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여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 사업 시작점의 환경 조건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끝나는 지점인 겨울하고 이 너무나 이렇게 조건이 다른 것도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그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이제 뭐 다양한 경우, 그러니까 뭐 악취 측정과 관련해서 방역 문제 때문에 돈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좀 어려웠던 조건들, 그리고 뭐 투여하는 미생물도 다르고요. 저희 경기가 공급하는 미생물과 전북이 쓰는 게 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비교 데이터로서의 의미는 좀 낮긴 하지만 기본 그 사업의 진행 설계 이런 게 같기 때문에 그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몇 개 농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북의 사례하고 비교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그 정량화하고 수치하기는 어렵겠지만 비교 검증은 일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 강기갑 상임대표님의 그 마무리 발언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꺼주세요. 발언하시죠. 예, 함께 참여하신 분들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해 주신 이명규 교수님, 또 최현재 박사님, 아주 좋은 발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축산법으로 가축들을 길러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동 같은 거는 집단 사육이 좀 적었습니다만은 소나 개나 닭이나 사육을 할 때는 냄새가 좀 쎄하게 나도 이런 행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단 밀집 사육에다가 무엇보다도 가축들이 먹는 먹거리 자체가 GMO 사료에다가 먹거리의 질적인 저하가 또 큰 요인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제하신 그 내용 중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원인이 나는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가축 사육에 있어서 항생제의 문제가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갱죽순환과 또 발효사료에 있어서의 미생물의 역할과 기능을 절대적인 그런 영향으로 이걸 저하시키고 또 저해시키고 또 방해 기능을 하는 것이 그 항생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사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소독을 한다는, 방역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액상 독을 쳐고 있으니까 좋은 미생물들이 축사 내에 구축되고 장 내에 확실한 근행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후 내년도 사업에는 사실상 가축을 기르는 축주들께서, 우리 농가분들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 또 좀 실천적인 가감한 실천, 도전, 새로운 인식에 의한 사육 방식의 전환도 함께 곁들여져야만이 지금 이런 실정 사업들이나 또 갱죽순환농법을 위한 미생물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큰 성과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보고 듣고 만져지는 3대 기능에 잡히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산업화 제품화의 고정화 또 표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내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도 긴밀한 좀 관계를 가지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개선 방향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학계 또 우리 농가들 또 이런 쪽에 실정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김현수 장관님하고 직접 통화를 좀 했는데 코로나나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제한되지만 꼭 같이 함께 좀 만나서 다방면의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총대를 매야 된다.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속될 문제, 우리 농토를 살리고, 전국 강물을 살리고, 갯벌을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고, 식탁을 살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장을 서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열병이나 구제역이나 AI나 이것은 사실상 갱죽순환 미생물 농법을 하면은 이건 사실상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떨어진 이 자그마한 불똥 이거 끄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바람에 실제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는 엄청난 큰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예방치 못하고 여기에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사고 난 뒤에 사고 수습하러 쫓아다니는 이런 행국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또 현장 단위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이런 문제를 제대로 좀 순서적으로 우선적으로 풀어나가는 자리들이 농특위 오늘 최은산 위원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축사도 하셨고 또 우리 이명규 교수님 같이 건 20년 전부터 이런 쪽으로 운동을 하셨고 정읍의 녹두산물 미생물 육성 지원 센터 우리 최현재 박사님 뿐만 아니라 이 학교 교수님도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불을 토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자녀께까지 합쳐서 한번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 보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시간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지속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함께 감사드리고 코로나 등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힘차게 내년 한 해를 맞이해서 큰 역할들을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평화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는 제가 잘 정리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새로운 방식에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